미국의 2분기 경상적자가 1,90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S&P는 중국 당국이 헝다그룹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8%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과 파이브나인의 인수 협상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에 마감됐던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다우와 S&P 500 지수가 반등에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어제의 급락세를 좀 만회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공개될 연준의 9월 FOMC 회의에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의 구원투수로 나서줄 수 있을지,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들이 나올지 여러 가지 예측이 난무한 상황입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박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발 우려와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을 유지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5%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08%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22% 올랐습니다. 전일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의 파산 우려에 급락했었던 주요 지수는 이날 장 초반에는 반등 출발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그 전날의 3%대의 급락세에서 0.5% 반등한 가운데 헝다 사태를 둘러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충격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살아나며 장중에는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팬데믹 속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일부 기술주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헝다 그룹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공개될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경계감이 투자 심리를 제한하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 후반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2%대에서 거래되었고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24선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산업재와 커뮤니케이션주가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휴대용 화상회의 기기인 포털고를 출시했습니다. 한 번 충전 시 최대 5시간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 화상 채팅과 줌 등을 활용 가능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0.5%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알파벳은 뉴욕의 21억 달러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전일 아이폰 iOS 15 업데이트를 시작했고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판별해낼 수 있는 아이폰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오늘장에서 주가는 0.3%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우버는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버는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이 기존의 1억 달러 손실에서 역대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우버의 승차 서비스와 배달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3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우버의 주가는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디즈니의 경우 이날 디즈니 CEO는 3분기에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4%대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온라인 스포츠 도박업체인 드래프트킹스는 영국의 스포츠 도박업체인 엔테인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장 드래프트킹스의 주가는 7%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인 퀀텀스케이프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저와 배터리 OEM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독일 폭스바겐과 대규모 OEM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또 한 차례 퀀텀스케이프의 기술력이 확인됐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주가는 16%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경우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우드는 전일 하락장에서 코인베이스와 줌, 그리고 로빈후드의 지분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로빈후드의 경우 사용자들이 암호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지갑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로빈후드는 3.9%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존슨앤존슨은 자사의 코로나 부스터샷이 94%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4%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 위기 여파와 FOMC 회의 결과를 대기하며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또한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은 주식시장 대비해서 38%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4%대 올랐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1.5%대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1.1%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0.38% 오른 70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4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8% 오른 1,77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 시간으로 20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부를 통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에 대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헝다그룹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활동도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헝다그룹 부채가 상장된 세계 부동산 개발 회사 중 가장 크고요. 헝다에 대출해준 은행들이 연쇄 부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안 그래도 9월 조정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헝다 사태가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오늘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가 헝다를 파산하게 내버려 둔다면 글로벌 증시와 특히 채권 시장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해진다면 미국 정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됐던 9월 FOMC에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더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요.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그동안 예상했던 시나리오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지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조그만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 시간으로 오늘 FOMC가 이미 시작이 됐죠. 내일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분명히 헝다 파산 위기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FOMC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헝다가 제2의 리번 사태로까지는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헝다그룹의 파산 여부를 정확히 알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FOMC에서 11월에 아니면 연말까지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이다, 밝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엔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고용 지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크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헝다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이퍼링 일정을 늦추기보다는 올해 중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정도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많습니다. 또 중요한 게 3개월마다 내놓는 페드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인데요. 점도표에 2022년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위원이 지난 6월만 해도 18명 중 7명이었는데 이게 이번 FOMC에서 과반이 넘어갔다면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다 리스크가 위원들의 생각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FOMC 포인트들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되는 만큼 계속 주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일정과 이벤트까지 정리해 주시죠. FOMC 이후에 일단 미국 시간으로 24일에 파월 의장이 연준의 행사에서 온라인으로 개막 연설을 합니다. 이미
FOMC가 끝나고 22일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의회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의 디폴트 여부, 그리고 4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그리고 증세폭 등을 정합니다. 일단 하원에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한을 유예해주는 안, 즉 임시로 유예해주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방금 전 나온 보도를 보면 내년 중간선거 이후까지로 민주당은 추진하기로 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달 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요.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되는데 합의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자체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27일까지 인프라 법안과 증세 관련 내용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이 큰 게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안건을 두고 양당이 밀당을 하면서 빅딜을 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현지 소식을 이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추석 연휴 마무리 시청자분들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오늘도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기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일 새벽에 공개될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에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페드가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CNBC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홍성진 캐스터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연준이 이번 회의가 아닌 11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1일 3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11월에 테이퍼링이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어서 12월 중에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면서 연내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는 연준 위원들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부터 FOMC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FOMC 회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 내일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잭소홀 미팅에서 파월이 연내 테이퍼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떤 단서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파월은 미국 경제가 예상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테이퍼링 일정이 9월이 아닌 11월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CNBC 역시 비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CNBC는 32명의 월가 분석가 가운데 11월 테이퍼링을 예상한 응답자가 무려 17명에 달한다고 발했는데요. 이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를 넘어서는 수치로 전문가들 역시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테이퍼링 규모의 경우에는 매달 150억 달러로 책정될 것이라면서 첫 금리 인상 시기는 내년 12월에 한 차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지난 4월 조사 때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 중에 2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최근 전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으로 인해서 GDP 전망치가 같이 내려가면서 금리 인상 시기 및 횟수 역시 조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의 실업률과 S&P 500에 대한 전망도 이날 내놨는데요. 응답자들은 올해 말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4.8%까지 내려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4% 근방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4,500선을 넘어서고 내년 12월까지 4,665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평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NBC 설문조사 결과 테이퍼링 발표일,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내놓는 게 아무래도 11월이 될 것이고 그 개시일이 올해 연말 12월에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점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월요일 블랙 먼데이 급락장에서 캐시우드가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가은 캐스터 어떤 종목들을 담았습니까? 네, 이 혁신 투자가 캐시우드는 선호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월요일 시장도 그녀에게는 기회였던 걸로 보입니다.
캐시오드의 대표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도 월요일 장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4.4% 하락했습니다. 그녀는 펀드에서 가장 손실이 컸던 종목들을 오히려 추가 매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우선 코인베이스 1,580만 달러, 또 줌비디오를 1,530만 달러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UiPath를 매수했는데 이 회사는 RPA라고도 불리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사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로빈후드와 로쿠, 유전자 검사 전문 기업인 인바이테를 1,000만 달러 이상씩 사들였습니다. 인바이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합성생명공학회사 바이오웍스를 660만 달러에 매수했고요. 또 500만 달러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지만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인 시그니파이 헬스와 IT 시스템 운영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페이저 듀티 등도 월요일 급락장에서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CNBC는 이번 매수는 캐시우드가 이들 종목에 큰 확신을 가졌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날 캐시우드의 최다 보유 종목 테슬라는 3.9% 하락했는데 추가 매수는 없었습니다. 지난주 테슬라를 3억 달러 정도 매각하면서 그녀는 UiPath 같은 차기 선호 종목들을 편입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올해 들어 6%가량 하락했으며 52주 최고치에서 27%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간 15%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던 그녀가 최근 그 목표치를 2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로 높여 잡은 만큼 캐시우드의 차기 수익률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캐시우드가 하락장에서 코인베이스와 줌을 매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취임 이후 첫 연설을 가졌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유엔 총회에서 팬데믹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단합을 강조했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은 최근 전 세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유엔 테이블에 복귀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했습니다. 바이든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글로벌 리스크들은 미국 홀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후변화 등의 문제들은 동맹국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면서 집단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국이 직접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나토, EU, 쿼드 등 동맹국들의 협력이 강화됐다면서 미국이 WHO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복귀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위기 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미국이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필요시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기후변화 자금 외에도 기아 퇴치에도 약 1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종식 결정에 대한 당위성도 이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은 20년간 이어진 아프간에서의 분쟁을 종식했고 이제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끝없는 외교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국이 최근 방향성을 인도 태평양 지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유엔과 동맹국 파트너들 역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을 겨냥한 멘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시도에는 반대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과거 신냉전이나 블록화를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극심한 이견이 있더라도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수요일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종목 관련한 뉴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구글이 21억 달러의 뉴욕 사무실 건물에 매입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가은 캐스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구글이 미국 뉴욕시 맨해튼 오피스 빌딩을 약 21억 달러, 한화로 2조 5천억 원에 매입했다고 21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이 매입한 건물은 맨해튼 서쪽 허드슨 스퀘어에 위치한 과거 세인트존 화물터미널 건물로 현재 구글이 임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글은 회사가 가진 매수 옵션을 내년 1분기 중으로 행사할 계획이며 리모델링 이후 2023년 중순부터 건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단일 빌딩 거래로 최고가이며 미국 역사상에서도 가장 비싼 거래 중 하나라고 분석됐습니다. 주요 기업들과 같이 구글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1월까지로 연기한 바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사무실 매수세가 뜨겁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8년에도 맨해튼에 건물을 매입했고 아마존도 뉴욕시에 제2본사 설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글의 공공정책 담당자는 협업의 필요성 때문에 사무실 공간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3세대 포털 영상통화기기를 공개했습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사무실 복귀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영상통화 부문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경쟁 제품으로는 아마존의 에코쇼, 또 구글의 네스트 허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이북 리더기인 킨들의 새로운 버전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아마존의 타 사업 영역과 비교했을 때 킨들 자체가 큰 수익을 내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책을 구입할 때 아마존을 통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걱정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주식 투자 뉴스를 전하는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이렇게 해외 주식 지킴이들과 함께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다시 오전 5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